안녕하세요. 공백러들의 이야기 공백역의 호스트 햇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말이죠. 또 제가 정말 이 언니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던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님은 써네이 님이세요. 제가 잠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아이들을 또 키우면서 시도 쓰시고 글도 쓰시고 그리고 요즘 한때는 또 심리 상담도 공부를 하시고 지금 심리 상담과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강사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공백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그 안에서 아주 꽉 찬 시간을 보낸 이 써네이님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써네이님을 이제 소개를 부탁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써네이라고 하고요. 저는 우리 햇살님과 공백의 시간에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에서 함께 살며 서로의 공백의 시간을 함께 지켜봤던 그런 사람이고요. 현재는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교육 강의라든가 개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소개하면 될까요? 네. 네. 이렇게 소개하면 써네이입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제가 팟캐스트 게스트로 요청드렸을 때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았냐면 항상 그 햇살님이 어떤 그 자기와 또 주변의 여성들과 서로 인파워먼트에 대해서 늘 고민했던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를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공백력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단어는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그 공백이라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의미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거기다가 력자를 붙이니까 굉장히 힘있게 느껴지고 저 자신도 약간 위로받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 단어가 너무 멋졌다. 흔쾌히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흔쾌히 참여했고, 또 동시에 어서 햇살님이 유명해져서 나도 좀 덕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아주 강한 욕망으로 왔습니다. 꼭 유명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요즘 어떤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삶을 지내고 계신지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 햇살님이 소개시켜 주셨고 저도 간단히 얘기했던 것처럼요.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 낳고 나서 한 5년여는 이렇게 공백이 좀 있다가 지금은 이제 초중 고등학교 중심으로 각종 교육 강의하고요. 심리검사 해석 연수 같은 거 하고, 그리고 그거에 연계해서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틈틈이 하면서 학원비 벌 정도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막 바쁘시고 저도 막 바빠가지고 자주 못 만났어서 혹시 최근에 좀 가장 열중하거나 좀 마음 많이 쏟았던 일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를 떠올렸었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인천 문학경기장으로 야구 직관을 갔다 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왜요? 왜냐면 제가 그 열중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직관을 하러 갔잖아요. 제가 그 한 4시간 정도 야구를 보면서 응원을 했는데, 제가 열중도 했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열광했거든요. 한 4시간여를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응원하고 노래 부르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막 이랬던 경험이, 이렇게 공명을 크게 했던 때가 또 언제 있었나 생각하니까 근래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딴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쏟고 뭔가 시간을 많이 쏟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지난 토요일 날 가족들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이 훨씬 좀 강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순간을 꼽도록 하겠고요. 아이들과 다 같이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사실 7살, 8살이에요. 그럼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4시간 열을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아이들이 우와.
모두 이제 관람을 다 했고 불꽃놀이까지 했거든요. 그것까지 모두. 그래서 5시 경기를 9시 한 반쯤에 끝났는데 와. 저는 한번 화장실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끝까지 봤습니다. 우와, 그게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집중력의 시간이 아주 아닌데. 놀라웠어요.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 야구를 그렇게 자주 보러 가시는지는 몰랐었어요. 사실은 야구를 이렇게 뭐 원래 응원하던 팬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원래 남편이 항상 야구를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제가 이렇게 동화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야구를 조금씩 좋아하면서 집에서 연습도 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딸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야구에 대해서 알게 되어 가는 거죠. 이게 룰뿐만이 아니라 뭐 이것저것 알게 되어 가면서 응원가도 그럼 한번 들어볼까? 응원 뭐 액션도 한번 볼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갔는데 아이들이 좋아하고 남편이 좋아해서 같이 가서 그 팀을 같이 응원을 하다 보니 그냥 그런 거잖아요. 어떤 것도 사람이 살면서 매견이 살다기보다는 어떤 작은 거라도 목표가 있으면 사람이 활력이 생기듯이 뭐 내가 뭐 정확하게 좋아하는 팀은 아니었지만 이 팀을 응원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고 응원을 미친 듯이 하니까 막 애정이 막 샘솟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꾸준히 응원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써네이님의 글도 막 같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뭘 하든 가족이나 아이들의 어떤 걸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도 그게 나의 것으로 또 승화되고 나의 것에 되고 맞아요. 이런 게 저는 그래서 되게 많이 느껴졌는데 지금 열중하는 이 야구 이야기도 네. 같은 맥락으로 좀 다가오네요. 그럼 맞습니다. 그거에 하나에서 저는 써네이님이 인스타로 시를 쓰는 거를 이제 운영하시기도 하고 계정을 네. 그리고 브런치에서 글도 쓰시면서 게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주로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먼저 시 얘기 먼저 여쭤볼까 봐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시를 쓰시게 된 계기나 그런 시작점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쓰시게 된 건가요? 뭐 이렇게 맨 처음부터 시를 쓰려고 했던 거는 전혀 아니었고요. 이제 뭐 글을 쓰게 된 것이라고 계기? 네. 근본적인 계기는 나의 언어로 세상과 연결이 되고 싶어서였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연년생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낳고 바로 한 3개월쯤부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원래가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라는 게 대개는 이제 내가 지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일정 시간,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런 기분을 좀 앓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외부의 교류까지 차단이 돼버리니까 그것이 좀 세게 왔죠. 그리고 아주 좀 오래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시절에 살던 집이 이제 사택이어가지고 굉장히 비좁았는데 아이들 둘이랑 이제 말도 못하고 겨다니고 이제 애들이 이제 셋이서 맨날 이제 지구복구 하다가 이렇게 문득 창문을 바라보면 실시간으로 내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게 그냥 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나의 물성 자체가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구나 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해져 버릴 것 같은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공포심 같은 거를 정말로 느꼈어요 그때. 그냥 특히나 저는 원래 말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말이 엄청 많고 말할 사람만 있으면 붙들어 주고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내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때는 사실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역사로 쌓아 올린 나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좀 싫고 무섭더라고요. 뭐 애기들이랑은 항상 뭐 베이비톡이고 남편은 이제 돌아오면 같이 육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위 어떤 이런 낭만적인 시도는 불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누군가랑이라도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이 나의 언어를 송두리쳐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게 꼭 글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과 소통을 하자라고 했던 게 이제 SNS였는데 사실 SNS라는 거를 딱 떠올리면 좀 이미지형이다 보니까 맞아요. 뭐 되게 화려한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냥 사람들한테 많이 연결되고 싶은데 근데 나는 뭐 되게 예쁜 것도 아니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요, 뭐 이렇게 예술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걸 들이댈 것도 아니고 애들을 막 잘 키워서 뭐 그걸 공유할 수 있는 능력도 부지런함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아. 네, 혼자일 것 같아요.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결혼 전에도 글 계정을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들이댈 수 있는 것들 중에 그나마 좀 허들이 얕은 게 글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그걸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는 시가 되어 가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시를 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저 시를 잘 몰라요. 이게 원래 독서 같은 걸 좋아했고 제가 햇살님이랑도 독서 모임에서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치만 시집을 뭐 그렇게 읽는 편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시를 쓰시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말하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간 쌓여있고 묵혀있던 말들이 막 글을 통해서 두서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글이라는 게 나의 만족도 있지만 읽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거의 한풀이 수준으로 막 글이 막 나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보통은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신경질이 났거든요. 여기서쯤 그만두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 거야. 더 자세하고 면밀하게 설명해서 막 나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이게 글에도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에게도 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이런 한풀이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들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축약해서 요약. 그렇죠. 나의 그 기분, 나의 상황이. 일테면 언어로. 그런 겁니다. 글쓰기 수업 같은 걸 들어봐도 막 줄여라 하는데 줄일 수가 없어요. 그 욕망이 너무 커. 그래서 이걸 어떡하자 하다가 시는 형식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좀 줄여야 되잖아요. 물론 현대시에 제약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형식이라는 것이 주는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스스로 멈출 수 없다면 시라는 형식을 빌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쓰자가 아니라 시라는 형식을 빌려서 나를 좀 정제시키자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시를 쓴다라고 하기는 못하고요. 그냥 시라는 형식을 빌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아이를 키우고 또 강의도 나가시고 하시는데 그럼 글을 쓰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 사실 확보를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 시간이 그리고 어떤 시간이 또 되시는지 어떻게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은 또 써네이님께 어떤 시간인지. 제가 사실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꾸준히 글을 계속해서 게시하거나 그 완성을 시키지는 못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업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계와 연관된 일이 아니고 이제 어찌 보면 나를 살리는 작업의 시간인데 제가 프리랜서지만 일을 하면서 그 일 자체가 업무 시간보다 업무 앞뒤로 할애되는 품이 되게 큰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시간도 좀 모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생계가 약간 앞서다 보니 당면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다 보면 그 이외의 것들이 약간 순위가 밀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꾸준히 글을 쓰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기록하거나 메모는 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의 인사이트랄까 뭐 어떤 상황을 봤는데 흥미롭거나 아니면 뭐 순간적으로 떠오른 단어나 느낌 같은 이제 기록을 해놓기는 하거든요. 사실 예전에도 꾸준히 쓸 때도 뭐 딱히 글 쓰는 시간을 확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하루키라든가 알랭드 보통이라든가 이런 거장들은 뭐 출근하듯이 글을 쓰더라고요. 맞아, 몇 시간을 맞아. 정해서 항상. 근데 전 그럴 수 없고 조무래기이고요. 거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키운다거나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것은 항상 변수에 시달리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정확히 확정된 나에게 완전하게 할당된 양의 시간이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어렵고 게다가 저는 이제 어떤 소재를 확장시키고 디벨롭 시키는 편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렇게 번개처럼 막 써내려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 자체에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만
그러다 보니 숙고를 하지 않고 퇴고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작품의 작품성을 떠나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시간이냐면 좀 내가 나를 애틋하게 느끼는 시간이다. 사실 특히나 이렇게 아이 키우는 분들, 햇살님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한테 박하기 굴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나를 애틋하게 여길 것은 오그라들기도 하고 그런 기회나 시간이 없죠. 근데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일단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뭐 미래의 나가 막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의 지난 이제 어떤 자취들이 되게 애틋하게 느껴질 때가 좀 많죠. 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에 대한 위로의 시간이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독서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멋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멋있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사실 이미 내가 멋있어? 아니 근데 가시적으로 봤을 때 내가 멋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글을 쓴다는 게 항상 나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독자가 있고 그들이 평을 하게 되고 혹은 누군가의 취향을 공유하는 일인데, 뭐 내가 뭐 어쩔 때 가끔 한 번씩 누군가의 취향을 저격했어. 그럼 막 그렇게 뿌듯하고 너무 좋고 그 좋은 평을 남겨주실 때 괜찮은데? 라는 느낌?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 문장은 쓸만한데? 라고 느껴지는 나 스스로 느껴지는 그런 멋짐, 뭐 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남들이 뭐가 어쨌든 간에 나에게 멋짐을 선사해주는 이렇게 자기 자비 같은 거죠. 그 시간이요? 네, 그래서 글쓰기는 그런 개념이다. 나에게 줄 수 있는 자비로움이다. 저한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막 사실 늘 글을 쓰고 싶은데 머릿속에 막 다녀서 저도 메모로 많이 해놨다가 진짜 저도 진짜 벼락같이 글을 쓰거든요. 그렇죠. 파워필이죠. 파워피라서 그렇게 쓰는 편인데, 저도 글 쓰다 보면 되게 저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 좀 내 글이 저는 좋아요. 맞아. 남들이 뭐래든 남들이 뭐래든 남들이 뭐라 하든 그냥 내 글은 내가 좋으니까. 맞아. 그래서 더 쓰고 나면 뿌듯하고 좀 그렇죠. 그런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확실히. 자기 치유의 느낌이죠. 맞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써네이님의 브런치 첫 번째 글, 그 식탁보 같은 글쓰기에서 그 애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애매한 글이라는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네. 그게 어떤 마음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는지 좀 더 듣고 싶어요. 저는 돌이켜보면 항상 애매한 사람이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뭐가 되게 특기라든가 특출날 거는 없어요. 근데 대체로 뭐든지 보통 이상은 하거든요. 뭐가 됐든 제대로 아주 깊이 있게 아는 건 없으나 잡다하게 아는 건 많고 그러니까 재능이 많지만 전혀 재능이 없는, 약간 항상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대회든지 나가면 상위권에는 포진해 있으나 입상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 손에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아주 오래 살았어요. 그건 학창 시절부터 계속 유지가 됐고, 제가 실제로는 20대 때는 다른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 애매한 상태로 애매하게 결국에 끝났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항상 상위권에서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며 살았지만 뭔가 합격을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결국에는 합격을 못해서 한 10년간을 매진을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하게 돼서 이제 그런 경험도 있듯이 이 애매한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주 잘하거나 아주 못하면 좀 선택이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아주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믿고 갔을 텐데, 그리고 잘하는 게 없다면 차라리 빨리 포기하고 다양한 시도를 조금 더 많이 해봤을 텐데, 이거는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그 애매한 수준에서 자꾸 이렇게 희망 고문 당하듯이 계속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아주 그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포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위치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저를 스스로 애매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내가 나를 근데 왜 나는 내가 이걸 부정적으로 안 느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글을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는 어떤 난 너무 애매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이런 것보다 그냥 나 자신을 뭔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글이 어쨌든 하나의 내가 생각한 누군가는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모였으면 조각보나 식탁보 예쁘게 만들어지듯이 그거 자체로 굉장히 가치롭고 빛이 난다. 그래서 나는 되게 빛이 나는 그 식탁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그죠. 이제 그 애매한 게 너무 싫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 주셨던 게 이제 부적절한 나를 왜 부적절하게 맞아요. 느꼈냐 이런 질문이 네. 있었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좀 되는 거예요. 그 애매한 위치 자체가 나를 되게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적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 꼭 알맞음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애매한 거가 언뜻 보면 다 맞아 떨어져 보이는데 실제로 딱 아주 꼭 맞아서 안정감 있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되게 부적절하다고 계속 느끼면서 안정감이 없고 항상 뭔가 모자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어디에도 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세상에 부품으로 나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싶은데 어딘가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맞춤맞게 해댈 곳이 없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참 어려웠는데 이것에 관한 괴로움을 글로 계속 쓴 거예요. 이게 괴롭다고 나의 이 부적절함, 애매모호함, 세상에 낄 곳이 없는 것 같은 모호한 소외감 같은 거 막 존재 가치에 대해서 딱히 쓸모없는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을 계속 썼어.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아주 반복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게 그렇다면 그것대로 나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많은 과정이 있었고. 그럼요. 네. 그러다가 보니 이 애매한 위치 자체가 그냥 나구나. 이제 글을 쓸 때도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특색에 맞게 뭐 시를 잘 쓰는 사람 시를 잘 쓰고 뭐 짧은 글귀를 잘 쓰는 사람 막 다양하게 있는데 나는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맨날 이것도 썼다가 저것도 썼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불만스러웠는데 어느 날 보니 아니 이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닌가. 세상에 뭐 그렇게 아까 하루키 같은 사람도 있지만 나 같은 조무래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세상에는 애매한 사람이 진짜 많은데 그 애매함을 대변할 사람도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한 글을 쓰지 못해도 애매한 인생을 사는 애매한 사람으로서 그 애매한 세계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결론이 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느 순간에 조금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부정적으로 그렇죠. 느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아주 단단하고 빛이 나는 이야기로 글을 받아들였었거든요. 그 이유 때문이었군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던진 출사표 같은 글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근데 부적절하거나 애매하다의 선이 좀 다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 선에 있었어서 내가 스스로 느끼는 뭐 애매함이나 부적절하다고 느낀 것을 나는 그거 그렇게 불린다 할지라도 내가 부른다 할지라도 그냥 그거 그대로 온전하고 멋지다 라는 게 근데 제가 계속 표상하고 싶은 이 공백력이랑도 되게 네네.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런 우리가 다 경력 공백이라고 부르는 시간에 경력부 여성들이 있지만 그 공백이 엄청 꽉 차 있는 공백이다라는 얘기를 늘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써네이님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이 써네이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경력부 여성으로서 어쨌든 육아를 우리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까 사실 그 얘기를 좀 더 물어보고 싶긴 했어요. 앞으로 물어볼 질문이랑도 같은 맥락인데 아까 초반에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내가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내뱉는 언어가 또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가 딱 육아를 엄청 할 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육아와 삶에 있어서
주로 뭐 아이들과 지내는 그 시간 아니면 아이들의 말 행동을 통해서 또 나를 이렇게 자기 자비를 가지는 이 글의 시간으로 연결이 되거나 재료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아주 많죠. 일단 저의 글은 되게 이렇게 약간 그 온도차가 있어요. 그 글에 보면 뭐 자우림도요. 자우림 좋아하시나요? 좋아요. 아, 엄청 좋아하죠. 자우림도 보면은 이렇게 홀수 앨범과 짝수 앨범이 의미가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명암 명암이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사실 확인은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보면 좀 그 아이들과 당연히 저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희 글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이라는 직접적인 매체로 나타날 때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느껴진 그 감정이 기반에 깔리는 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거나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경험할 때의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보통은 아주 어둡고 차갑고 서늘하고 약간 우울함이 깔린 그런 기조가 많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멜랑콜리한 사람이거든요. 보이는 것은 명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면이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은 글은 좀 이렇게 온화하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세상이 낯설고 잘 모르잖아요. 네. 그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어른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애들은 잘 모르니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으로 안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세상의 모든 비유와 별거 다 끌어다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좋은 거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들에게는 이제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으니 제가 아이들에게 무언가 설명해 줄 때 선택하는 단어들이라든지 표현들이 항상 좀 뭐랄까 해맑고 그러니까 해사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면 좀 따사롭고 포근해지게 되죠. 조금 더 이렇게 보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은 저의 글에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고 명과 암을 모두 다 주는 존재인데 그나마 저의 이 날선 감각을 좀 무해하게끔 중화시켜 주는 것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어떤 방식을 이들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에서 내가 좀 더 뭔가 배우거나 내가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왜냐면 사실 아주 드립다 이 들어오는 놈의 세상 욕만 하고 괴롭다 인생 진짜 이것만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내가 그걸 줄 수 없잖아요. 세상한테 희망이나 기대를 줘야지 절망을 먼저 던져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쥐어짜 내설에도 희망을 찾게 되고 긍정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의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하게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존재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억지로라도 계속 젖짜내는 거가 저에게는 아주 큰 성장의 걸림돌이었죠. 걸림돌? 걸림돌? 무의식인가요? 무의식이 튀어나오나요? 그거 자체가 저의 이제 성장이 아주 큰 동력이 되었다. 좀 더 어떤 보는 시각이나 관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거나 좀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아이들은 저희한테 되게 대체로는 힘들게 만드는 존재들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아주 강력한 치유 효과를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데요?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데 그게 되게 강력할 때 있잖아요.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줘요. 그냥 나에게 확 기대해 엄마 사랑한다 라고 해준다든가 나는 엄마가 너무 좋다 라고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엄청 강력한 치유제예요. 제가 맞아요. 예전에 인스타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일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나갔어요. 식탁 위에다가 뭐 얘들아 엄마 다녀올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집에 돌아왔을 때 저로는 제가 일찍 퇴근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가 아침에 그 삐뚤삐뚤한 그 글씨로 답장을 써놓는 거예요. 뭐라고요? 엄마 일 잘 다녀왔어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막 눈물이 맞아, 이런단 맞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치유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그지 같다가도 그런 치유제를 한번 맞고 나면 다시 뭐 어떻게든 살만하다라고 느낀다든가 혹은 살아내야지라는 느낌도 좀 들고 우리 아이들의 이 무해함과 아름다움이 가능한 오래 지속되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이게 금세 사그라들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맞아, 들면서 좀 마음을 다잡게 된달까? 맞아. 저도 그런 게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난 일을 너무 하고 싶다고 막 신랑 앞에서 운 적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거의 바탕은 또 그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키우느라 엄마가 일을 못했어. 가 아니라 너희들을 온전히 키우는 시간도 엄마가 선택해서 그럼요. 온전히 너희를 키웠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또 자율적으로 엄마가 어떻게 일을 다시 시작하는지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또 엄마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해나가는 거를 너희들한테도 같이 보여주고 싶은 언젠간 너희도 언젠간 뭐 잠시 멈출 때도 있고 다시 시작할 때도 있을 텐데 너희들이 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의지가 지금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공감이 되고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 엄마는 어릴 때부터 항상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가게를 하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참 외롭고 사실은 좀 이렇게 마음이 헛헛할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저희가 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기도 키우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엄마한테 아이를 부탁하거나 좀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는데 우리 엄마는 대부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만 엄마의 뭐 어떤 계획이 있어. 그러면은 엄마는 그때 뭘 해야 돼? 라고 이제 딱 말씀을 해주세요. 자식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전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 돌이키면 우리 엄마가 딸의 요청보다 어쨌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이렇게 선택하신다는 게 너무 고맙고 그런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나도 아이들에게 때로는 막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그렇게 필요시에는 이렇게 약간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꼭 아이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방금 햇살님이 내가 일을 선택할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라는 거를 전 우리 엄마한테 좀 느낀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는 어떻게 딸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아이를 키워와서 보니까 저것이 필요하다. 엄마들에게 여성들에게 저 모습이 필요하구나. 내가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자식들도 좋은 것 같아요. 자식들도 온전히 또 자기를 위한 네네.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럼요. 우리 자식들도 우리 둘 다 딸이 있지만 뭐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커서 내가 나를 없어지는 것 같은 그 기분에 막 시달리고 끝날 게 아니라 결국에 자기를 바로 세우는 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줄 아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연습해야 됩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거기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써네이님의 브런치를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봐주세요. 저 너저랑 복투의 사랑을 담아 그 네네네네. 글이 너무 좋았어. 난 신랑께서 편지 봉투에 쓴 그 짤막한 사랑의 메시지 보고 눈물이 났어. 솔직히 내가 받은 거 마냥 나도 이거 받았으면 막 그 사랑이 몽클몽클 막 이만큼 올라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맞아. 그 봉투 글을 또 읽어보시고 싶으시게 얘기를 하자면 그 봉투에 뭐라고 적혔더라? 당신 손톱 너무 예뻐, 너무 좋소. 맞아. 설레, 뭐 이런 말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내일 받고 오라고
봉투에다가 이제 내일 받을 수 있는 돈도 그죠. 그러- 그거를 내가 남편한테 줬는데 남편이 어. 다시 나에게 돌려주며 아. 거기다 메모를 써놓은 거죠. 아. 이 돈으로 가서 손톱해라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신랑과도 어쨌든 함께 육아를 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 그때 어떻게 변해왔고 지금은 또 내가 어떻게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참 이게 이제 사실상 저희 남편이랑 저는요 그 굉장히 성향이 다릅니다. 엄청 달라요. 특히 그 파워 P 남편은 파워 J. 주로 제가 봐도 많은 부부가 한쪽은 P고 한쪽은 J예요. 맞아요. 웬만해선 둘 다 J, J보다 맞아요. P인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그렇지 같아요. 않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일상을 향유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서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이 이제 서로를 좀 짠하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측은지심, 좀 가엽게 여기는. 게다가 이제 저랑 남편은 뭐 결혼을 할 때도 나름의 사연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더 좀 짠하게 보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저희 부부의 강점인데 초반에는 그 강점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게 사실 많이 다르니까 꼴보기 싫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아주 지적할 일이 수두룩 빽빽하고 대체로는 제인 남편이 봤을 때 제가 항상 한심해 보일 테니까 제가 지적당하고 비난당하고 간섭받고 심지어 우리 남편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뼛속 깊은 유교남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적당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거꾸로 좀 굉장히 좀 개방적인 편이고 좀 자유로운 편이고 뭔가 좋은 게 좋은 뭔가 이렇게 딱 얽매여 있지 않는 편이니까 이것에 많이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서로 둘 다 부부를 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짠하게 보다 보니 너는 얼마나 힘들겠나 싶어 말 안 하고 또 너는 얼마나 힘들겠나 싶어서 말 안 하고 서로 이제 배려해 주다가 이게 자꾸 막 쌓여서 나중에는 되려 일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펑 터지거나 자꾸 이런 게 반복이 됐는데 이게 좀 오래도록 그렇게 지내다 보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는 좀 그게 좀 한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가장 힘든 시기 아기를 키우면서 뭐 코로나도 지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 이렇게 짠한 건 짠한 거고 그럼에도 서로 흉볼 줄 아는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좀 생겼다 해야 되나? 용기가 생겼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아주 꼴보기 싫고 짜증이 너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흉을 보는 거예요. 하여튼간 뭐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네, 대놓고 보기도 하고 혹은 좀 화가 났어. 너무 막 속이 속이 막 열불이 그럼 저기 어디 구석 가서 혼잣말로 계속 궁시렁궁시렁 들리게 안 들리게? 뭐 들리는 걸로 말든가 나는 혼잣말을 막 해.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저쪽 가서 궁시렁 그러면은 내 욕하네. 그거를 알아요. 서로 알아. 근데 그걸 냅둡니다. 그게 해소할 방법이 그쵸. 필요하니까. 나름대로 서로를 가엽게 여기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저희 가서 욕 좀 하고 와. 그래 너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니? 근데 옛날처럼 참으면 병이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저희 가서 좀 궁시렁, 여기 가서 궁시렁. 그리고 좀 간다는 것은 면전에. 뭔가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선을 지켜가면서 나의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알지만 하여튼간에 그래. 너도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이렇게 흉도 좀 보고 근데 그것이 이제 기분 나쁘게 서로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닌 상태로 적절히 이제 해소하는 방법을 서로 파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그 측은지심으로 하여금 조금씩 중간 영역으로 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지만 저희의 방식이 그래도 그가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조금씩은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도 그리고 상대방도 얘가 하는 게 참 생각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 와이프고 그것이 와이프의 방식이니까 그럼 조금 내버려둬야지 이것이 조금씩 그래서 중간 어기로 옵니다. 조금씩 뭐 영원히 중간으로는 모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양극단이었던 것이 아주 조금씩 중간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서로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남편은 아기를 키울 때 네일하는 여자 아주 인정할 수 없는 남자였어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유교남이라니까요. 뭐 손톱을 기르고 네일을 하고 음. 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아이를 온전히 케어를 해야지. 뭐 이거 할 시간이나 정신이 어디 있으며 심지어 이런 것에 뭐 금전적으로도 크게 돈이 들고 또 이제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아기를 키울 때.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의 중간 어기로 이렇게 가다 보니 쟤는 저게 너무 좋은데 저거라도 해야 숨쉴 구멍이 있는 애라는 걸 이제 우리 남편이 나를 이해를 하고 꼬깃꼬깃한 봉투에다가 돈 담아서 여보 손톱해. 나는 너 손톱 그렇게 하니까 좋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쯤으로 서로 왔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고 서로 짠하게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될 수 있는 글이었죠. 아, 그렇군요. 그 뭔가 그 기간이 정말 우리 너무 힘든 그런 코로나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지난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와 나, 뭐 신랑과 나 이런 것들을 되게 채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시, 네. 우리 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네네. 되게 시를 많이 쓰셨잖아요. 많이 썼죠. 네,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서 되게 스스로 가장 마음에 드는 시는 뭐고 왜 특별하게 느끼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이제 그걸 듣기 전에 제가 느낀 내 앞에 아무도 없는 것과 내 뒤에 아무도 없는 것이라는 시가 저는 되게 제일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되게 그 시를 말하는 그 공간이 되게 제가 감각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시를 읽으면서 아 정말 내가 그런 어두운 뭔가 터널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 시를 읽으면서 내가 그 터널 안에 있는데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서 손을 꼭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터널이 왠지 깜깜하고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딱 들 것 같은 그래서 그 든든한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옆에 옆도 좋아 사방도 좋아 맞아. 어디든지라도 좀 있어줘. 그래서 그것도 너무 와닿아서 그 느낌에 나도 들으면서 나도 그런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걸 되게 감각적으로 그 쓴 이의 시인의 느낀 거를 저도 뭔가 이렇게 딱 전송받은 느낌이었달까요? 그래서 그 시가 전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뽐뿌가 올라오네요. 자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멋있었다. 그럼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선생님. 네. 그게 이제 실제로 그 시를 쓸 때가 언제였냐면 되게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를 혼자서 운전해서 오는 길에 떠오르는 시예요, 그게. 그러니까 앞에 아무도 없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사실 되게 깜깜하고 거기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가로등도 거의 없어요. 엄청 깜깜했어요. 그건 되게 무서운 일인데 이렇게 그 룸밀러라든가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보면 뒤에서 차 한 대가 오는 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아무도 없는 거는 견딜만한데 뒤에도 아무도 없다 생각하니까 너무 막 등골이 서늘하고 진짜 거의 이렇게 그 공간에 잡아 먹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한 대의 불빛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어 주어서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 햇살님이 느낀 것처럼 실제의 나에게도 일상에라도 적용이 아주 잘 되는 부분이라 그게 다행히도 그렇게 잘 접목이 돼서 글로 나온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어찌 보면 감각적으로 느낀 걸 그대로 좀 어떻게 옮겨 적은 거라 그걸 감각적으로 느끼셨다고 하니 저의 의도가 잘 먹혀 들어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시가 또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아까 저랑 말씀하셨듯이 내가 쓴 글은 다 좋아요. 그냥 나는 누가 뭐래든지 이 우문현답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쓴 건 그냥 내 거니까 나를 쪼개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하나 사실 이렇게 버리거나 뭐가 하나 되게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근데 굳이 시 중에서 하나를 이제 꽂자고 하면은 시 쓰기 수업 중에 마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길죠.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쓸 때 되게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막
왜냐면 그 시쓰기 수업 중에 마신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시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 시쓰기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내가 써놓고 시라고 우기면 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 우긴다라는 표현을 쓰시진 않으셨지만 뭐든지 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거를로 시작해라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수업을 들을 때 제 앞에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그래?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옮겨 적어봐야지. 내가 보고 느낀 거를 생각나는 대로 그냥 쫙 적어봐야지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페이지로 치면 5페이지가 나올 정도의 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쓸 때 너무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그저 바라본 것을 계속 옮겨 적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나는 시라고 할 거야. 그럼 시가 된다고 선생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시라고 쳐! 라고 마무리를 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어떤 거를 이렇게 어떤 평가로부터도 자유로웠다는 느낌이 들고 뭐 시작과 끝이 뭐 이렇게 되게 어떤 의미가 되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없었고 그냥 이건 시니까 그런 걸로 쳐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고 실제로 이 시쓰기 수업에서 이렇게 제출을 해요. 그래서 몇 개를 추려서 시집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모든 시가 다 쓰이는 게 아닌데 제 시가 그때 그 시쓰기 그 아메리카노 거를 제출했는데 실제로 그게 선정이 돼서 책으로도 나왔고 무려 5페이지를 남김없이 실어주셨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때 썼을 때 느꼈던 자유로움이 기억에 남아서 어떤 그 경험적으로 내가 느끼는 그 시를 내가 다시 읽어도 그 순간에 느낀 그 자유로움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네, 그 시가 그렇죠. 그리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1페이지로 쓰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와. 거의 1페이지였죠. 거의. 대박이다. 나중에 이제 제출해야 되니까 네. 수정을 하긴 했고 사실 부족한 시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의 특색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갖다가 5페이지 썼으니까요. 그것도 진짜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앞에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시를 써보세요 했을 때 누가 5장이나 쓰는 그죠? 5페이지. 쓰고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시가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그림책을 만든 적이 있는데 사실 전 되게 백지가 엄청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괜찮아. 내가 뭘 하든 그건 그냥 내가 그린 그림책이야. 누가 그림책 아니야 이게 무슨 그림책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난 이게 내 그림책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 종이 한 장이 내 세계관이 된 느낌? 그래서 내가 이거에 감독이 돼서 영화 감독이 돼서 그냥 온전히 내가 원하는 걸 여기에다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유로움을 딱 느끼니까 그림을 막 진짜 미친 듯이 막 미친 듯이. 진짜 미친 듯이 막 몰입해서 그리니까 막 갑자기 이 뭐랄까 내가 무슨 그림책이야 내가 어떻게 이 그림 너무 못 그려 막 했던 그런 것들이 그냥 싹 밀려서 내려간 느낌? 본물이 팍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 자유로움이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 페이지 하나만큼 내가 뭔 짓을 해도 이건 그냥 그림책이야. 근데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그게 되게 저한테 엄청 힘이 되고 늘 그 순간을 좀 뭔가 좀 갈망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키워드 중 하나가 창작이거든요. 제 삶의 어떤 화두랄까? 그래서 난 늘 창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는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아까 자기자비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도 좀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 네, 가지시죠. 자기자비. 나는 멋있어. 난 멋져. 대단해. 이 백색 종이는 나의 세상이야. 맞아.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또 한 얘기를 또 듣자 보면 제가 또 브런치 그래서 읽은 것 중에 네. 제가 너무 느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글이 일상의 시소는 미끄러지고라는 글에서 뭐 내가 그 느낌이 되게 밤 늦게 쓰신 느낌이었어요. 그 글의 내용이 그때 되게 내가 여력이 없고 줄지어 기다리는 것들이나 어떤 에너지가 고갈된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았어. 나를 표현하는 내 상황을 표현하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기분에 사로잡힐 때가 많거든요. 특히 하루 종일 육아만 했다거나 아니면 온전히 내 시간을 많이 그날 막 많이 못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내 시간을 되게 허비한 허비. 한 느낌이 되게 들었을 때 근데 그 감정에 저도 사로잡힐 때가 많은데 혹시 써네이님은 그런 시기를 언제쯤 느끼시고 그리고 또 그거를 어떻게 지나가거나 버티거나 살아내시는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뭐 특히 육아할 때는 더 그런 방전의 시간이 많이 오고요. 뭐 사실 뭐 그냥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 그냥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도 그 고갈, 방전 막 이런 시간은 다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육아를 하면서 집에 혼자 갇혀 있을 때는 내가 육아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도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들거든요. 맞아요. 밀린 집안일. 그러니까 맞아. 내가 어떤 생산적이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뭘 해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시달린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에너지 고갈의 순간이 오면 다른 옛날에는 이제 막 애써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있는다. 바로 버티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할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 고갈의 상태가 오면 그냥 있는다. 그냥 시간을 보낸다. 버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잉여 인간인 채로 그냥 있는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럴 때는 보통 허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막 시간이 허비되고 내가 막 나태하고 게으른 것 같은 그 죄악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견딘다. 죄책감을 모르는 채 한다. 외면한다. 네. 아니 그게 왜 그랬냐면 억지로 그 몸이 무겁고 막 사실은 잉여 인간인 채로 있고 싶은데 뭐래도 하려고 애를 쓰면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까지 실제로 하고 나면 어떤 보상이라든지 반대급부를 기대하게 돼요. 뭐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통 내가 지금 내 바운더리 안에서 그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대개는 남편이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나의 이 기대나 반대급부를 남편이와 아이들은 결코 침대시켜주지 않는다. 아이들은 당연한 거고 그쵸. 남편은 그러하다. 점점점. 그러하다. 아니 그도 힘들잖아요. 그쵸, 맞아요. 나한테 보상을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남편은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되려 뭔가를 너무 애썼을 때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죄악감 같은 거를 그냥 아는 채, 모르는 채 하기로 하고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한다. 이것이 이제 제가 버텨내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한 몇 날 며칠 그렇게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힘날 때가 있어요. 보통 왜 생리주기도 2, 3일 진짜 죽을 것 같다가 끝날 때쯤 되면 갑자기 반짝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반짝하는 순간에 그때 움직이는 거죠. 그때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주기처럼 또 네. 이렇게 늘어지는 시간이 오고 그러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반짝하면 그때 열심히 해요.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주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생리 주기처럼.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파도 타듯이 시간을 보낸다. 근데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근래 전 좀 느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워크숍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20대 때는 엄청 E로 나왔어요. MBTI가 E라서 되게 외향적인 막 그런 게 나왔는데 아이 키우면서 점점 내향적인 그치. 성격이 맞아. 되면서 그리고 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아는 사람들만 되게 오래 같이만 지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 많이 있는 자리가 엄청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워크숍을 갔다 오니까 진짜 저의 모든 에너지가 기가 쭉 빨렸고 그냥 다 고갈된 느낌?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막 떠오르고 막 하는데 제가 계속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난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막 복잡스러운데 그거에 대해 좀 죄책감을 느끼지만 근데 계속 액션이 안 되고 이렇게 고갈 막 이렇게 내가 허비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생산적인 시간을 못 쓰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반짝하고 제가 든 게 난 에너지가 고갈됐었잖아. 그래 맞아요. 나한테는 그냥 이 시간이 필요해. 아무것도 안 하고 좀 허비하는 시간도 필요해.
라는 걸 저도 좀 맞아. 그때 딱 깨달으면서 그렇게 깨달으니까 나 지금 여태까지 충분히 허비했어. 이제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 순간이 생각이 오죠? 그 순간이 제가 되게 빨리 팍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허비하기만 했다고 막 치부했던 그 시간이 사실 없는 시간이 아니라 맞아요. 내가 이렇게 빠졌으면 기름도 썼으면 채우는 시간 그럼요. 필요하듯이 주유소 가야죠. 주유소 가야 되는 것처럼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좀 릴스도 좀 보고 그럼요. 쇼츠도 보고 수우파 보고 막 그럼. 이러는 시간이 나도 있어야 다시 힘낼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저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딱 맞는 것 같아. 나 이제 충분히 허비했어. 어. 나 이제 움직일 수 있겠어. 라는 순간 진짜 온다니까요. 저도. 이게 그 젖은 성냥개비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릴 시간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그 시간을 물기 말리는데 썼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비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볼까요? 또 갑자기 또 시인님의 시와 같은 한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이걸 사실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태까지 했던 분들한테 질문하지 않았던 사실 내용인데 이제 시인이시자 작가이시자 우리 심리상담 전문가이신 이럴 수가 부담스럽네요. 써네이님한테 이 얘기를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 여쭤봤을 때도 공백력이란 말이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써네이님한테 공백은 어떤 시간을 공백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이렇게 써네이님의 말로 언어화한다면 그거는 어떤 말일까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에게 있어서의 공백은 소외감을 견디는 시간이다. 이거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아까도 전 세상과 연결되고 싶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실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멋져지고 싶은데 나를 멋지게 봐줄 대상도 필요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어릴 때부터 항상 좀 개인적으로 저의 이제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그냥 좀 이렇게 무리에 끼지 못하면 되게 그렇게 불안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짝 친구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삶이 맞아요. 굉장히 든든한 건데 저는 되려 단짝 친구는 없고 항상 막 이렇게 그 무리 뭐 이렇게 그런 데 항상 들어가고 싶어 했고 거기 끼지 못하면 막 어쩔 줄을 몰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백 시간이 생겼잖아요. 그것은 나와 어린이들만 있었고 내가 항상 끼고 싶었던 사회 무리에서는 철저하게 분리되고 고립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막 거기 끼고 싶다 보니까 사회적인 관계와 개인적인 관계가 막 분리가 안 되고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자꾸 그러니까 경계 설정을 잘 못해서 맺고 끊는 것도 힘들었고 나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도 막 억지로 나가고 예를 들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막 억지로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공백의 시간 동안 제가 키웠던 힘은 그 소외감을 잘 견디는 거였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혼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죽지 않더라. 죽지 않더라. 그리고 견뎌냈다. 그때는 못 견딜 것 같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견뎠고 나름의 다른 방식들도 연결되는 방식도 따로 있고 내가 찾기만 하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시기를 안 견뎠으면 뭐 유치원 모임, 엄마 모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거기도 막 들어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전화번호 따고 어머 저 뭐 같이 브런치 하실래요? 막 이런 거 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굉장히 에너지가 쓸데없이 소비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원래 제 성격상으로 보면 그걸 하는 게 좋아서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단지 그거 끼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근데 그 과정을 겪고 나니 혼자여도 괜찮은 거고 이게 꼭 거기 무리에 끼지 않아도 되고 그럼 이렇게 했었어도 햇살님이 어쨌든 어느 순간에는 저를 떠올려주고 이렇게 부름을 해주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끈으로도 연결돼 있기도 하고 막 그런 걸 좀 깨달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일할 때도 좀 도움이 되는 게 옛날에 그 분리를 못해서 항상 노예처럼 막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 소외감을 견딜 수 있다 보니 꼭 거기에 끼려고 애쓰는 걸 좀 덜 하죠. 옛날보다는. 그래서 좀 나를 좀 지키는 것에 오히려 좀
에너지를 좀 쓸 수 있게 됐다. 옛날엔 음. 남들한테 잘 보이느라 애를 썼다면 지금 이제 좀 나한테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 시간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역시 이 질문을 제가 써니님께 하기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드네요. 다행입니다. 네. 저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난 맨날 자기 전에 반성을 많이 해서 성찰력이 엄청 늘어가지고 일할 때도 나의 하는 일 자체를 성찰하게 되고 근데 그게 내 일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 저는 제의 공백력을 얘기를 한다면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공백력이거든요. 근데 방금 경계를 얘기를 하시니까 나도 그거를 배운 것 같다. 그 시간을 지내면서 저는 조금 다르다면 제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지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선택이 예전엔 되게 타율에 의해서 선택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맞아요. 막 과장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시니까 아니면 뭐 회사가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내가 더 많이 막 개혁되고 이게 맞는 건가 보다 모르겠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막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뭔가 내가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를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는 일하는 데는 이렇게 쓰고 그거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는 어떤 게 중요하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아이가 되게 중요하니까 아이한테 온전히 이 시간을 엄청 쓰고 뭐 이런 게 좀 더 된 느낌? 그러니까 그 시간이 공백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타에 의해서 어찌 보면은 생긴 시간인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시간 덕분에 되려 뭐라 그래야 되지? 수동적이었던 내가 되려 자율적이 된 뭐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 맞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럼 이 힘을 이제 말씀해주신 그 힘을 가지고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 일이나 내가 좀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소외감을 견디는 힘이고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하고 싶은 건 손절? 쫄지 않고 하는 손절? 나는 손절하면 안 돼요. 네네네. 절대 안 하고요. 손절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죠. 햇살님도 앞으로 크게 되실 거니까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렇게 좀 손절하고 싶은 사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 힘을 키웠다 한들 아직 그런 거 좀 어렵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용기 있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주저하지 않는 손절을 해보고 싶다.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나의 의지로. 명확하게 나의 의견을 전달해서 하는 손절 해보고 싶다. 생각해보지 못한 답변이야. 성공적인 손절을 네. 제가 아주 기도하고 반드시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루고 말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공통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지금 모든 걸 겪어온 내가 뭐 시를 쓰기 전 아니 내가 되게 막막하고 답답했던 예를 들면 되게 내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지 좀 궁금해요. 이거가 이제 공통 질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컨텐츠를 들으면서도 이 질문 들을 때마다 막 눈물이 막 울컥울컥 나는 거예요. 진짜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질문이 이 공백력 콘텐츠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시절을 겪어오지 않으면 결코 과거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지난 시절의 나를 이렇게 보듬어 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하면서도 지금 가진 힘을 또 느끼기도 하면서도 과거의 나를 참 이렇게 애잔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서도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무슨 말을 해줘야 돼 하면서 알 수 없는 막 그런 감회와 눈물이 막 났었는데 네. 그래서 이 질문은 나에게도 하겠지?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고민 엄청 많이 했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해줄 말이 없어요. 왜냐면 네.
그 당시에 나에게는 뭐 어떤 말이나 어떤 위로나 어떤 그 무엇도 희망이나 기대로 다가오긴 힘들 것이다 라고 일단 느껴집니다. 오. 네.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식으로든 움직여주지 않으면 지금의 나에게로 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외부의 요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시절을 두드려 맞은 나여야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시절에 나에게 굳이 말을 해주자면 두드려 맞아라. 한 번 더 좀 잘 견뎌주어라. 한 번 더 좀 잘 버텨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네. 제가 뭐 아이를 둘 낳았는데 그걸 제가 뭐 돌아가서 아이를 뭐 그것도 아니고 오는 코로나를 막을 수도 없고 일어난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 그 시절을 잘 견뎌서 여기로 와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뭐 그래도 하나 당부? 이렇게 힌트 같은 거를 주자면 그 어쨌든 어떠한 과거는 그 미래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꼭 잊지 말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와. 저 어떤 그 위로보다도 되게 가장 와닿는 위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전 좀 그 시기를 돌아보면, 예를 들면 육아만 했는데 내가 되게 허비하고 있고 내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시절의 저를 떠올리면 그냥 좀 제가 늪에 빠져있는 느낌이거든요.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기는 한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근데 계속 집이 절 잡고 있는 느낌? 근데 그거를 내가 반은 내 자율도 있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 맞아. 그래서 더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나가고 싶다면서 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맞아. 근데 그것도 내가 만든 나다. 막 이런 맞아요. 게 되게 저를 막 깔아앉게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저한테 아니야 너 해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사실 되게 조금 폭력적으로 느꼈을 때가 많아요. 그냥 해. 일단 해, 뭐라도 해. 라는 말이 저는 사실 되게 폭력적으로 느꼈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 시기에 특히. 안 되는 대로 모른 척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코칭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다음 주까지 이력서를 써서 5곳의 이력서를 내서 오세요. 안 했어요. 반발심이 확 올라오죠? 안 하고 싶은데? 나는 내 이력서를 볼 마음도 진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 내 이력서 맞아. 보는 것도 무서운데 지금 나한테 지금 이력서를 써서 내라고? 5곳이나? 5곳이나? 얼마나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 셈이야? 난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대기 집어쳐! 나한테 주지 마. 사다리 같은 것도 주지 마. 나중에 알아서 나갈게.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느꼈는지 알 것 같아요. 방금 써네이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사실 그때 무슨 말을 들어도 맞아요. 일단 젖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잖아요. 맞아요, 말리는 맞아. 시간이 필요하지 한데 그런 상태에서 나와 뭐라도 해. 자 막대기. 아니야 막대기 필요 없어. 잡을 힘도 없어. 안 해. 저리 가.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누구에게는 그 어떤 말도 사실 별로 크게 어쨌든 인지적으로는 이해하죠. 되게 좋은 말이야. 나를 위한 얘기지. 맞아. 하지만 그게 짜증이 너무 나. 뭐 힘든 시간 견디면 다 맞아요. 지나갈 거야. 이딴 말도 너무 싫어. 내가 지금 맞아. 힘들어 죽겠다는데. 맞아. 왜 그냥 힘들구나 하고 그냥 응. 알아만 줘도 되는데 맞아요, 뭘 맞아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했으면 좋겠거든요. 맞아요. 항상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폭력적이라고 느꼈어요. 저도. 어쩔 수 없다. 그 시절은 지나가야지 끝나는 거니까. 터널은 지나야 끝이 나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전 요번에 이 전체적으로 이 써네이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한 걸음 랩을 이제 운영하고 더 많은 경력부 여성분들에게 다가가고 도움이 되고 싶은, 근데 내 역할이 뭘까를 얘기를 했을 때 되게 표현할 언어를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찾은 느낌. 무슨 뭐죠? 그러니까 터널을 가고 있는 그 경력부 여성분의 나는 바로 뒤에 있어야겠다.
너무 감동적이야. 그 시처럼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내가 늪에 빠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황에 있지만 나는 그 뒤에 딱 있어야겠다. 그냥 난 당신 뒤에 있다는 것만 알렸으면 좋겠다. 언젠가 이분이 창량이 다 말랐을 때 그때 어떻게 불을 켜야 될지 알고 싶을 때 그때 이미 내가 뒤에 당신 뒤에 있어요. 언제나 당신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지 마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불을 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늘 그 뒤에서 버팀목처럼 그냥 그 지척에 있는 주변에 사방에 있는 존재로 있어야겠다. 아, 너무 좋네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 뭔가 방향성이 점점 잡혀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뒷차에 블랙박스가 돼주시겠다는. 그러네요. 뒷차의 블랙박스로서 일거수일투족. 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무슨 문제 있으면 항상 CCTV 알려주시고. 그런 역할까지 하나요? 뒷차의 블랙박스가? 왜냐면 정보 제공해 주셔야 돼요. 사고 나면 뒷차가 저기 그러네요. 저기 뭐지? 안전거리 SD 카드 주셔야 유지하면서 되고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이 긴 시간 동안 저 이렇게 녹음 오래 한 거 처음이에요. 뭐 어쩌죠? 너무 긴데 가능한가요? 안 길어요. 충분히 늘 한 50분 안에서 끝났는데 어머, 1시간. 사실 너무 더 얘기하고 싶지만 네. 준비한 질문이 끝나는 관계로 그래서 이 귀한 시간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공백역의 마지막에 함께 외치는 이제 구호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내 공백은 하면 내 힘이다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내 공백은 네, 힘이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